네, 일단 첫 경기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인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알 수가 없다. 최근 7경기 동안의 클리블랜드 성적을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으로 갈란드나 모블리 같은 애들이 결장을 했었고 저번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갈란드, 모블리, 미첼 클리블랜드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3명의 선수들이 이 기간 동안 전부 결장하거나 미첼만 뛰거나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뭐 크레이그 포터 주니어, 르버트, 샘 메릴 이런 친구들이 기회를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뛰는 동안에도 클리블랜드가 나름대로 4승 3패로 55할 승률 이상도 유지했었고 나름대로 잘했었다. 오히려 그 미첼이 돌아오고 난 이후 최근 2경기 동안 2연패를 받고 있다더라. 그런 게 눈에 띄었었고 득실 양면에서 크게 안 밀렸습니다. 클리블랜드 전력이 지금 현재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 버텼다는 거고 좀 알 수 없는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워싱턴은 어떠냐? 워싱턴은 뭐 별로 할 말 없죠. 그냥 탱킹 팀에다가 그냥 뭐 많이 뛰는 팀이다. 직전 경기 애틀랜타와의 경기도 언더에다가 애틀 마인 분위기였는데 워싱턴이 파작으로 비볐었죠. 하여튼 워싱턴도 참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요즘에 클리블랜드가 불안불안한 점이나 서로 간에 좀 뛰는 그림이라는 점 이런 것도 생각해갖고 그냥 워싱턴 플레이에다가 오바 정도만 생각을 했고요. 이 경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말할 것도 별로 없고 인디애나 대 미러키 제가 직전 경기 때 그때 미러키의 홈이었는데 인디애나 쪽에 플랜에다가 언더를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둘 다 제가 도전적으로 임했는데 상당히 잘 맞았었죠. 저도 좀 분석이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기 때 얘기했던 게 인디애나의 최근 변화들 할리버튼 옆에다가 네마드를 붙여가지고 2포인트 가드 체제 그리고 3번 포지션에 이제 네이스미스를 기용함으로써 그리고 3점슛 성공률을 더 극대화를 시켰었어요. 직전 경기 양 팀의 맞대결 보면은 이때 122 대 113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양 팀의 뭐 야투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좀 별로였었어. 특히나 인디애나가 이날 3점슛이 35개 중에 5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야말로 7개 중에 1개 들어간 확률, 극악의 확률이었다. 야투율도 진짜 별로였었거든. 승리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38개의 자유투로만 31점을 챙긴 부분이었었고 반대로 뭐 오펜스 리바운드도 14개나 따기도 했었고요. 이것도 되게 컸죠. 미러키는 어땠냐? 미러키도 마찬가지로 3점이 엄청 안 들어갔어요. 40개 중에 10개. 인디애나보다는 많이 넣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팀도 그 야투율이 굉장히 별로였다. 그리고 자유투 차이가 뭐 한 10개 정도 나다 보니까 여기도 또 차이가 좀 갈렸었고 예, 보다시피 미러키 이날 보면은 쿤보도 약초 20개 중에 11개 넣고 미들턴도 13개 중에 9개 넣고 릴라드가 엄청 부진했었는데 릴라드가 부진하긴 했었고 그리고 또 바비 포르티스도 그렇고 이렇게 벤치가 많이 부진했다. 반면에 인디애나는 어땠냐? 뭐 인디애나도 이날 제일런 스미스라든지 에런 네이스미스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포워드에서 잘 안 터졌어요. 3점이나 이런 게 잘 안 터졌다. 그래서 뭐 릴라드가 부진했다는 거는 미러키 입장에서 그렇게 큰 변명거리가 안 된다. 왜냐면 인디애나도 이렇게 잘 못했었으니까. 반면에 메서린을 필두로 벤치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벤치 차이가. 아이지아 잭슨이 18점을 박았고 맥코넬도 16점, 오비토핀도 11점, 메서린도 25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벤치 차이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요. 그 제가 인디애나 성적을 이것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최근 들어서 뭐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인디애나 최근 7경기 성적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공격부터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면에서 인디애나가 최근 7경기 동안 120점 3.1로 전체 4위 수준. 미러키가 바로 그 위죠. 그리고 그러니까 딱히 뭐 공격면에서는 득점면에서는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두 팀이. 필드골 성공률. 미러키가 48.9로 10등인데 인디애나는 최근 7경기 구간 동안 3등 수준이었다. 3등 수준. 오클라호마나 클리퍼스, 뭐 보스턴 같은 팀이랑 비빕니다. 3점슛 성공률은 어땠냐? 최근 7경기 동안 인디애나가 40.6%로 3등이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기록이 더 좋았는데 좀 표본이 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직전 경기 때 3점을 그렇게 못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 면에서는 여전히 상위권으로 찍히더라 인디애나가. 근데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수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수비 얘기. 인디애나가 최근 7경기 구간 동안 상대팀의 득점을 115.1점으로 12등 정도로 잘 억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미러키보다도 좋은 성적이었어요. 미러키는 17등밖에 안 되거든. 인디애나보다 한 3점가량 실점을 더 했어요.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이 공격팀인 인디애나가 미러키한테 꿀릴 게 없다는 거였고 야투 허용률 부분에서는 인디애나가 47.3% 이거는 미러키보다 조금 안 좋습니다. 인디애나 47.3으로 미러키한테 한 0.5 정도 뒤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3점슛 허용률 인디애나가 32.5고 미러키가 이 기간 동안 22.8로 전체 1위. 어쨌든 뭐 미러키도 분명 잘하긴 했지만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디애나가 그전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3점슛 수비라든지 3점슛 수비가 리그 전체 최근 몇 경기 이런 걸 떠나서 펼쳐진 리그 전체를 표본으로 삼으면은 인디애나의 3점슛 수비가 27등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최근 7경기로 삼으면은 한 5등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인디애나 이런 라인업 변화를 꾀하면서
수비도 좋아졌다. 제가 직접 맞대결 때도 그거를 엄청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게 결과로 나왔었죠. 저는 내일도 한번 비슷한 방향으로 한번 흘러갈 것 같아요. 인디애나의 3.5프레임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인디애나가 일단 프레임 이상은 좋게 볼 것 같아요. 심지어 미러키가 그날 홈이었잖아요. 직전 경기 인디애나한테 홈에서 당한 게 16승 1패가 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인디애나는 그런 미러키의 좋은 홈 성적까지 격파할 정도로 요즘에 좋은 흐름이라는 거고, 반면에 미러키도 뭐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인디애나랑 붙었을 때 에너지 레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딸리는 면이 있더라. 그런 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었는데 저는 인디 프렌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언더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인디애나 프렌 정도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애틀랜타 대 오클. 자, 오클라호마는 오늘 보스턴과의 힘든 승부,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이제 백투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백투백에 오클이라 가지고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 여기 밑에 있는 거 530 이게 뭐냐면은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백투백 경기 때마다 3전 3승이었다. 보시다시피 백투백일 때 야투율이 또라이급이에요. 백투백 경기마다 평균 129득점을 했었고 야투율 56%, 3점 50.5%. 물론 이게 내일도 똑같이 될 리는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백투백일 때도 그렇게 처지지는 않았다. 오클이. 상대팀은 107.7점으로 막았고 야투율이나 3점 모두 다 본인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수치로 막아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오클라호마가 올 시즌 평균 연령이 리그에서 두 번째로 어린 팀이다. 1위가 사랑인데 2등이 오클라호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8-8하는 팀이란 거고, 최근에 백투백이 미네소타 상대로 승리를 거둔 다음날 뉴욕을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빡셀만한 경기야. 근데 스가가 막 36분 뛰고 이러면서도 팀의 야투율이 54.4%, 3.44.8%예요. 이런 식으로 오클라호마는 백투백일 때도 그 전날에 힘든 상대를 하고 다음날에 또 빡센 상대를 만나도 좀 이렇게 흐틀림이 별로 없더라. 저는 그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클라호마가 분명 어제 이제 보스턴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했었고 애틀랜타도 상당히 좀 끈질긴 팀이죠. 애틀랜타는 일단은 좀 빠른 팀이고 특히나 제일런 존슨이 돌아오면서 오클라호마의 약점인 그런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공략할 만한 팀이라고 생각은 돼요. 단적으로 오클라호마가 지금 워낙에 너무 센 편이고 공수 야문에서 이런 다상위권이 되다가 그냥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필드골 성공률이나 야투 성공률 전부 다 3점도 그렇고 전부 다 훌륭하고 백투백일 때 약점도 없더라. 저는 그러면은 오클 많이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언더오버는 조금 고민인데 이게 애틀랜타가 지금 제일런 존슨이 돌아오긴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막 그렇게 아주 막 득점이 많이 나고 그러진 않거든. 248.5면은 조금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언더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클이 얼마나 잘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백투백일 때마다 상대팀도 이렇게 잘 막아냈었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저는 오클 마인에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브루클린 이 경기도 좀 명확해요. 이 경기도 좀 쉬운 편이야 저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브루클린이 내일 백투백이죠. 백투백 때 브루클린은 5경기 동안 2승 3패였었다. 그래가지고 백투백일 때마다 본인들의 야투율은 45.8에 3점 35%. 본인들의 올 시즌 평균 3점보다 2.5%가 줄어든 수치고 반대로 상대팀한테는 어땠냐. 123.2점을 헌납을 했었고 야투율 50.2%, 3점 38.7%로 쳐맞았다. 브루클린은 백투백일 때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잘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브루클린의 최근 6경기 성적도 매우 안 좋다. 왜 그러냐? 브루클린이 최근 6경기 동안 득점은 27등 수준, 야투율이랑 3점슛 둘 다 꼴찌예요. 꼴찌. 본인들의 이런 야투 감각조차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팀 수비는 어땠냐? 수비도 상대팀한테 119.5점으로 24등 수준으로 엄청나게 헌납을 했었고 그리고 야투율이나 상대한테 3점 허용한 거나 둘 다 매우 낮은 편이죠. 뒤에서 2등 수준으로 많이 얻어맞았다. 그냥 한마디로 브루클린이 요즘에 최근 6경기 동안 본인들의 이런 득점력이나 수비력이나 개판이다. 물론 갑작스럽게 내일 브루클린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좀 스탯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보이면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휴스턴의 마인 값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저는 내일 경기 6.5 마인 볼 것 같고요. 언더오버는 너무 낮긴 해. 지금 휴스턴도 브룩스가 이제 결장하고 난 이후로는 스코어가 많이 나는 편이란 말이야. 이거를 뭐 단순히 브룩스의 결장 여부에 따라서 막 하기는 이르지만은 오늘 왜냐면 브루클린이 뉴올 상대로 85점에 그쳤거든요. 그래갖고 완전 이 브루클린 진짜 개판 중에서도 상개판이라서 언더오버는 오히려 이거 브루클린이 요즘에 기세가 너무 말도 안 돼가지고 브루클린이 100점도 못 넘기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그런 생각은 저는 뭐 샌안토니오라든지 막 포틀랜드 이런 팀한테만 하는데 브루클린한테도 지금 그런 걱정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휴지 마인에다가 오바 볼 것 같다. 다음 경기 이제 미네소타의 뉴올리언스는 꽤 어렵죠. 기본적으로 미네소타가 분명 강팀은 맞는데 이 새끼들이 쉽게는 못 이깁니다. 쉽게는 못 이겨요. 아주 쉬운 승리를 담보로 하지 않더라 이런 게 있었고 내일 일단은 근데 뉴올리언스가 백투백이에요. 올 시즌 뉴올리언스가
나름대로 공수 야문에서 밸런스가 갖춰진 팀이긴 한데 백투백일 때는 1승 3패로 썩 안 좋았었고 야투율 같은 게 백투백일 때 안 좋아지는 편입니다. 평소 때는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3점 수비가 33.6%로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은 팀인데 근데 백투백일 때는 3점을 38.2%로 허용을 하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더구나 내일은 또 미네소타의 홈인데요. 그 직전 맞대결이 그때 뉴올리언스의 홈이었었고 그때 뉴올리언스가 121대 107 꽤나 한 14점 차니까 큰 점수차로 이겼어요. 서부 1위 미네소타를 상대로. 근데 그날의 원동력은 뭐였냐? 자유투가 미네소타는 19개 불렸고 뉴올은 40개가 불렸습니다. 40개.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해요. 물론 뉴올리언스는 자이언이라는 고투가이가 있고 맨날 비비고 막 볶고 막 하다 보면은 자유투 많이 불릴 수도 있겠지. 근데 40개 대 19개는 이거는 뒤집을 수가 없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전날 뭐 딱히 뉴올리언스의 뭐 3점 슈팅이라든지 그게 대단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유투의 차이가 꽤나 컸었고 저는 직전 맞대결은 그런 식으로 너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내일 경기는 미네소타의 홈이잖아요. 미네소타가 올 시즌에 홈에서는 원정보다도 훨씬 더 좋은 수비력이 이렇게 두드러지죠. 홈에서는 평균 102점 실점, 원정은 112점 실점. 미네소타가 올 시즌 타겟 센터에서는 14승 1패예요. 14승 1패. 저는 일단은 미네소타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뉴올도 최근에 레이커스도 대단히 잘 제압을 했었고 브루클린도 손쉽게 제압을 했어요. 두 경기 다 3점이 상당히 잘 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는 전부 다 또 뉴올리언스의 홈 경기이기도 했었고 내일부터는 또 이제 원정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뉴올리언스의 이런 좋은 모습들이 조금 흠이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미네 마헨에다가요. 근데 나는 224.5면은 좀 낮은 것 같아. 왜냐면 미네소타도 공격도 못하는 팀도 아니고 수비가 좋다고는 하나 그리고 뭐 뉴올도 템포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기는 하나 저는 224.5면은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미네 마헨에다가 오바 볼 텐데 이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맨피 대 토론토는 저는 원래 패스하려고 했어요. 이 경기는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백투백의 멤피스 백투백일 때 이렇게 안 좋습니다. 적어놓은 대로 이제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맨 앞에 있는 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보통 간에 멤피스가 백투백일 때 1승 4패였었고 본인들은 이쪽 그리고 이제 상대팀은 오른쪽인데 본인들은 득점 야투율 3점이 이랬었고 상대팀은 득점 야투율 3점이 이랬다. 그런 거거든요. 단순히 일단은 멤피스의 백투백 경기는 본인들이나 상대나 야투율이 엄청 떨어집니다. 언더를 생각해볼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단은 백투백이기도 하고 멤피스가 토론토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그리고 멤피스도 최근에 이제 오늘 경기는 조금 괜찮았어. 워낙에 이제 샌안토니오가 못하는 팀이어서 그런데 모란트가 요즘에 좀 삐리합니다. 모란트가 복귀하고 첫 4경기인가요? 그 경기 동안은 엄청 잘했었는데 3경기인가? 3경기 동안은 멤피스가 확연하게 많이 달라졌어요. 3점슛 수비력도 확 올라가고 본인들의 이런 야투율도 확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한 3-4경기 정도는 그렇지 못했었다. 물론 오늘 뭐 샌안토니오 상대로 승리해가지고 조금 나아졌긴 하지만은 여전히 야투율이나 뭐 그런 부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멤피스가. 반면에 토론토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상대로 오바 경기가 남아서 3점 차로 승리를 했는데 라인업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아누노비를 보내면서 RJ 바렛이랑 퀴클리를 받아왔다. 둘 다 뉴욕에서는 꽤나 볼륨적인 역할을 많이 하거나 퀴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스 식스맨 역할, 식스맨 에이스 역할을 했었는데 전 경기에서 퀴클리를 선발로 돌렸고 스카티 반즈의 이런 플레이메이킹 부담도 좀 덜었고 바렛이 좀 그런 코어링 부담도 좀 이렇게 분담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토론토가 그전에는 약간 좀 길쭉이 라인업에다가 스틸 위주로 디플레이션 위주로 많이 게임을 하면서 되게 공격 진행을 어렵게 하는 그런 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소간에 좀 언더팀의 냄새가 났었는데 아누노비를 보내고 퀴클리나 바렛 퀴클리는 그래도 좀 이제 가드 수비에는 일가견이 있지만 바렛은 그렇게 수비가 좋은 선수라고 말하기 좀 어렵거든요. 저는 토론토가 약간 오바팀에 이렇게 변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역대 맞대결 같은 것만 봐도 물론 좀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은 언더세가 많이 있었는데 내일 경기 231.5면은 좀 높은 기준점이긴 하지만은 지금 토론토가 너무 많이 변했고 멤피스도 그래도 모란트가 돌아오면서는 다소간에 오바의 색깔이 많이 나오더라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너무 어둡다. 그냥 봤을 때는 토론토 프레에다가 오바 생각하긴 하는데 그냥 이 경기는 거의 패스하다시피 하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댈러스 대 포틀랜드. 이 경기는 제가 포틀랜드를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포틀랜드가 워낙에 지금 결장이라든지 퀘스처너블이 너무 많이 걸려있다. 댈러스도 지금 그 엑섬이 못 나오기는 하거든요. 거의 뭐 다우풀이니까. 단테 엑섬이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포틀랜드가 앰퍼니 사이먼스 제가 사이먼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포틀랜드의 언더오버가 한 14점에서 17점 가나 이렇게 많이 들락날락 한다고 했었죠. 그만큼 사이먼스가 포틀랜드의 이런 득점력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인데 내일은 퀘스처너블이 걸려있다. 그게 확인이 됐었고 센터 라인들 지금 모제스 브라운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주전으로 나온 선수인데 모제스 브라운도 퀘스처너블 에이트는 그냥 이제 아웃이고
듀오 리스도 외곽까지 던질 수 있는 빅맨인데 얘도 퀘셔너블이기도 하고, 그리고 투마니 카마라 3번 자리에서 이런 3&D? 그냥 윙수비 해줄 수 있는 카마라도 퀘셔너블이기도 하고, 내일 경기 포틀랜드가 결장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여기다가 뭐 쉐이든 샤프라든지 스쿠든슨이 벤치에서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저는 만약에 사이먼스가 결장이다? 저는 그러면은 포틀랜드가 득점에서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댈러스도 직전 경기 때 아주 말도 안 됐었죠. 유타전에 댈러스가 90점밖에 못 넣었어. 전날 아마 어빙도 복귀전이었을 거예요. 댈러스가 보시다시피 돈치치가 20개 중에 6개, 어빙이 14개 중에 6개, 3점도 아주 개판이었었고, 돈치치가 특히 개판이었네요. 그리고 뭐 하디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개판이었고, 팀하더웨이 주니어 팀하더웨이 주니어도 6점밖에 못 넣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댈러스의 슛감이 아마 올 시즌 가장 안 좋은 날이었을 거예요. 직전 경기 때 이지랄로 했다 보니까 야투율이었습니다. 야투율이 40%도 안 되고 3점이 27.5%에다가 그냥 말도 안 되는 날이었어요, 한마디로. 직전 경기에 너무 못했던 댈러스, 그리고 포틀랜드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 때 막 피닉스 상대로 88점밖에 못 넣었었거든요. 양팀 다 야투 난조가 대단했었다. 그래서 내일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틀랜드는 기본적으로 외곽슛 수비가 좋은 팀이다. 리그에서 3점슛 수비는 두 번째로 잘하고 있고, 물론 인사이드는 개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댈러스도 인사이드는 개판이다. 근데 댈러스는 드라이브인이라든지 이렇게 인사이드 득점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은 아니고, 포틀랜드는 그래도 그랜트 같은 애들이 많이 시도를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사이먼스나 뭐 이런 애들 다 빠진다면은, 사이먼스나 듀옴 리스나 뭐 브라운 이런 친구들이 다 빠지면은 포틀랜드도 인사이드의 안정감이 덜할 것이고, 내일 경기 많이 어둡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반등의 여지는 댈러스가 조금 더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댈러스 마인의 언더 보는데, 이 경기는 글쎄요 그렇게 가치가 높을 것 같진 않네요. 댈러스 마인의 언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대 시카고, 직전 경기 제가 뉴욕 경기를 풀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경기 미네소타를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미네소타를 좋게 봤었는데, 뉴욕이 아누노비가 영입되자마자 이제 톰 티보드 감독, 이 티보드 감독이 옛날엔 시카고 감독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데릭 로즈라든지 뭐 타지 깁슨, 루올 댕, 그 시절에 이제 NBA 보신 분들은 많이 아는 이름일 텐데, 호아킴 노아도 있었고, 이런 끈적끈적한 이런 수비 농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아누노비가 오고 나서 그런 냄새가 살짝 나더라. 직접 미네소타와의 경기에서는. 뉴욕이 아누노비 영입은 일단은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되게 성공적인 것 같더라. 그런 게 보였었고요. 그날은 브런슨이 오지게 안 터졌는데도 뉴욕이 승리를 한 경기였었고, 미네소타라는 서부의 1위 팀을 상대로. 근데 내일은 이제 시카고잖아요. 시카고가 내일은 보다시피 패트릭 윌리엄스나 코비 화이트가 퀘셔너블이 걸려있다. 제가 여러 차례 라빈이 없는 기간 동안에 시카고의 이런 좋은 행진을 거듭했던 거는 화이트의 공이 굉장히 컸다. 실제로 화이트가 야투율이나 3점슛 둘 다 엄청 높은 확률로 성공시키고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내일 퀘셔너블이 걸려있는 상태고, 더구나 내일 시카고가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일 때 시카고는 6경기 동안 2승 4패.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왼쪽이 이제 시카고, 오른쪽이 이제 백투백일 때 상대팀인데, 득점, 야투율, 3점슛 이런 순서입니다. 시카고는 일단 백투백일 때 수비가 잘 안 돼요. 보시다시피. 백투백일 때 수비가 잘 안 되는 편이고, 본인들의 야투도 집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일단 저득점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최근 6경기의 시카고, 최근 6경기 동안 시카고가 언더팀의 냄새가 아주 짙게 난다. 득점, 꼴찌. 평균 득점이에요. 6경기 동안 NBA 전체 30개 팀 가운데 시카고가 제일 득점이 많이 안 났다. 야투율도 뒤에서 5등 수준, 3점슛은 24.3%, 꼴찌입니다. 꼴찌. 샬럿보다도 안 좋아요. 이 수치는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상대팀은 어쨌냐? 상대팀을 106.5점으로 틀어 막았고요. 야투율도 45.4%로 네 번째로 잘 막았고, 3점슛도 32.6%로 다섯 번째로 잘 막았다. 한마디로 시카고 경기는 언더가면 된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더구나 뉴욕도 아누노비가 오면서 수비적인 서치가 더 드러나고, 템포도 좀 늦게 가는 감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이 경기 뉴욕 마인에 언더 보고 있습니다. 화이트가 발목 부상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뭐 라빈이 훈련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시카고가 이러면은 뭐 아이오 도순무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쓰지 않을까요? 도순무라든지 뭐 제이본 카터, 아무래도 리딩을 위해서는 제이본 카터 같은 애들 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시카고의 경기가 더 안 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아마 이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긴 하는데, 제가 안 해봤는데 코비 화이트가 요즘에 조금 안 좋을걸요? 최근 6경기에 코비 화이트 평균 득점 18점, 야투율 40%, 3점 13.5%면 존나 못했네. 코비 화이트도 시카고랑 똑같이 컨디션이 나락에 가 있었네요. 그 전에 코비 화이트 똑같이 6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엄청 차이 날 거예요. 평균 득점 24.8점, 거의 한 7점 정도 차이 나는 편이고, 야투율 아까 40%였는데 9.5%가 더 되고, 3점슛 아까 20%도 안 됐는데 그전 6경기는 45.3%였다. 한마디로 코비 화이트도 요즘에 존나 못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상당히 잘했었는데. 그래서 내일은 코비 화이트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시카고가 일단은 볼륨도 많이 떨어지겠죠. 저는 내일 뭐 뉴욕 마인의 언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이제 피닉스 대 클리퍼스, 이 경기는
클리퍼스가 풀라인업입니다. 제가 풀라인업 클리퍼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에 클리퍼스가 구간으로 치면은 시즌 초반 하든이 영입되기 전에 6경기 동안 야툴이나 뭐 3점슛이나 전부 다 리그 1위를 달렸어요. 그만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든이 영입되더니 그 이후로 한 9경기 동안 뒤지게 못했습니다. 야, 이거 하든 잘못 산 거 아니냐. 하든 오니까 클리퍼스 못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롤 정립을 하죠. 웨스트브룩이 원래 선발 라인업에 있다가 벤치로 갔었고, 그리고 이제 좀 하든한테 그 볼을 쥐어줍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하프코트 넘어오고부터 게임 조립 자체를 하든한테 맡기기 시작하면서 클리퍼스가 엄청 잘 나갔었죠. 그 기간 동안 다시 시즌 초반에 좋았던 야출이나 3점슛 3점슛 거의 뭐 한 40% 이상, 야출 50% 이상 이거를 한 8, 9경기 정도로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연승도 9연승까지 했단 말이에요. 클리퍼스가. 그랬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폴 조지나 카와이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결장을 하자마자 클리퍼스가 최근에 조금 안 좋았었죠. 그랬는데 이제 직전 경기부터는 카와이도 돌아오면서 풀라인업으로 임하기 시작했었고, 반면에 피닉스는 내일 듀란트가 결장이다. 요즘 들어서 피닉스가 최근 한 4경기 정도? 지금 4연승 중이잖아요. 그 4연승의 시작이 이제 휴스턴전에 129대 113으로 이겼던 거였고, 그전에는 되게 못했었어요. 그전에 댈러스전부터 브루클린 경기 한 이 정도까지 이거보다 한두 경기 더 할 거야. 하여튼 그 기간 동안 피닉스의 야투율 같은 게 야투율 3점슛 이 부분에서 맨 꼴찌가 샬럿이었고 그 바로 위가 피닉스였다. 그만큼 피닉스가 공격이 엄청 안 되던 시기입니다. 여기 댈러스, 세크, 포트, 워싱, 뉴욕, 브루클린 이때 만났던 게. 근데 그러다가 휴스턴전도 요즘에 피닉스 되게 못하죠. 이러면서 저는 휴스턴 볼게요 이러고 분석을 했는데 이날 갑자기 잘했잖아요. 그 이후로 쭉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피닉스가 롤 정립을 새로 했었어요. 듀란트가 리딩 역할까지 하고, 원래는 이제 좀 부커가 리딩을 하고 하프코트 넘어와가지고 게임 조립을 하는 편이었는데 듀란트가 게임 조립을 하고 이 휴스턴 경기 때 듀란트가 아마 16어신가 17어신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트리플 더블을 했었는데, 그리고 부커를 이제 조금 슛에 집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줬었는데, 이렇게 롤 정립을 하고 나서는 피닉스가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더라. 되게 잘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일 일단은 듀란트가 없다는 점이죠. 오늘도 이제 포틀랜드 상대로 아마 듀란트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에 오늘 포틀은 그 결혼도 그렇고 되게 좀 팀다운 팀이 아니었었고, 피닉스가 듀란트한테 여러 가지를 맡기면서 최근에 좀 변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내일은 듀란트가 없다. 저는 이거 에릭 고든이 터지는 거 말고는 피닉스가 클리퍼스 꺾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건 있지. 피닉스가 홈이기도 하고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내일 일단은 피닉스가 에릭 고든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이게 작년 이제 서부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맞붙었던 그런 매치업이에요. 피닉스 대 클리퍼스가 1라운드에서. 그때 피닉스가 1대4로 대승을 거뒀거든요. 쉽게 이겼어 그냥. 근데 왜 그랬냐? 클리퍼스가 1, 2차전 때 카와이가 뛰었고 아예 이 시리즈 내내 폴 조지는 부상으로 빠졌었죠. 무릎 부상으로. 1, 2차전 때 1대1이었어. 근데 그 이후에 3, 4, 5차전 내리 카와이 레너드가 못 나왔고 웨스트브룩 혼자 분전하는 와중에 피닉스가 쉽게 그냥 격파를 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상대전적이나 이런 게 피닉스가 되게 좋게 지키길래 봤더니 서부 그 플레이오프 때문에 그런 거였었고, 내일은 저는 클리퍼스가 그렇게 풀라인업이다 이러면은 피닉스 상대로 꽤나 좋은 경기 할 것 같거든요. 물론 피닉스도 요즘에 빌이 돌아와가지고 높은 야투율로 잘하고 있지 않냐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절대적인 이런 볼륨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클리퍼스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파 마인에다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유타 대 디트로이트. 유타가 요즘에 일단은 홈에서 되게 잘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제가 여러 차례 유타가 이런 높이로 상대를 괴롭히고 있더라. 워커, 캐슬러, 마카넨, 콜린스 여기다 올리니까지 하면은 그 오펜스 리바운드가 전체 지금 2위라고 했었죠. 전체로도 손꼽히는 오펜스 리바운드 팀인데다가 이제 홈 유타는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 유타가 그 득점이 10점 많아지고 실점은 8점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절대적인 강팀이 돼요. 홈에서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요즘에 디트로이트 연패 기간 막바지 때 제가 경기를 많이 보면서 확실히 디트로이트가 좋아졌다. 케이드 커닝햄도 야투 같은 거 엄청 잘하고 있다 이랬었는데, 일단은 디트로이트가 그 연패를 마치자마자 휴스턴전에 단체로 슛감이 아주 날아갈 갔습니다. 전날도 보면은 보그다노비치조차 이날 별로 못했었고, 제이든 아이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 커닝햄이 그냥 날아갈 갔어요. 커닝햄이 지금 그 전에 연패 기간 막바지 동안 30점씩 넘게 계속 한 4, 5경기 연속 받고 있었는데 이날 6점에 그쳤죠. 야투감이 한 번에 이렇게 좀 확 주저앉았다는 소리가 되고,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일런 듀렌에 대한 얘기. 디트로이트에 올 시즌 쓸만한 빅맨을 드래프트했다고 했는데, 제일런 듀렌이 뛰었던 최근 4경기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런 듀렌이 계속 결장을 하다가 최근 4경기 들어가고 이렇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제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돼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ORB, DRB, TRB, 오펜시브 리바운드, 디펜시브 리바운드, 토탈 리바운드. 제일런 듀렌이 오자마자 리바운드를 평균적으로 15개 이상 걷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안정적이니까 리바운드를 많이 걷어내고 있다는 점인데, 이거를요, 최근 디트로이트를 볼게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는 최근 4경기 동안이 제일런 듀렌이 뛰고 있던 거였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안 표시됐던 여기 이쪽 위부터 이런 기간 동안이 이제 제일런 듀렌이 없는 기간 동안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뭘 얘기하고 싶냐. 제일런 듀렌이 있을 때는 상대팀이 오펜시브 리바운드, 여기 보면 되거든요. 여기 제 마우스 포인트 있는 이쪽. 최근 4경기 동안은 상대팀이 오펜스 리바운드를 7개, 11개, 6개 이렇게밖에 못 걷어냈다. 근데 그 전에 어땠냐. 제일런 듀렌이 없는 기간 동안은 7개, 15개, 11개, 8개, 16개, 10개, 11개 뭐 이런 식으로 제일런 듀렌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디트로이트가 상대한테 오펜을 상당히 많이 따였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유타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잡는 팀이다. 이런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일런 듀렌이 있는 한 내일 유타의 오펜스 리바운드는 다소간에 조금 감소할 만도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제일런 듀렌이 오고 나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잘 이렇게 많이 안 따이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디트는 어땠냐? 득점력 119점으로 전체 9등, 야투율이나 3점 다 좋은 편이에요. 근데 수비가 생각보다 안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대한테 평균 127점을 주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던 팀이 디트로이트예요. 야투율이나 3점 이런 것도 많이 얻어맞았고. 그래서 제일런 듀렌이 저는 좋은 빅맨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디트로이트의 전반적인 수비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네, 내일은 뭐 유타가 제일런 듀렌의 존재 때문에 오펜스 리바운드가 그렇게 막 재미를 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에 기세라든지 여러 가지 따졌을 때는 저는 유타를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언더오버 상으로도 저는 오바를 좋게 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유타도 오바 팀에 속하는 편이고, 디트로이트도 요즘에 연패 기간에도 많은 득점을 했을 만큼 점수는 어느 정도 담보를 해주는 팀이다. 그래서 저는 238초 오면은 오바 보고 유타의 마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랄 대 마햄. 얘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마이애미가 요즘에 대단한 수비팀이다. 아까 제가 시카고 얘기하면서 시카고가 언더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마이애미도 그래요. 상대를 최근 이제 한 7경기 동안 마이애미 입장, 상대팀 입장, 마이애미 본인들은 득점 같은 게 3점 말고는 별로 좋은 게 없죠. 야투율도 25등, 득점도 24등 수준이고. 상대팀은 어땠냐? 상대팀을 7번째로 잘 틀어막았고 야투율이나 3점도 6번째로 잘 틀어막았다. 전반적으로 상위권 수비팀이라는 소리예요. 마이애미가 최근에. 그래서 내일 물론 마이애미가 결장은 많기는 한데 언더의 색채가 많이 풍길 것 같다. 그냥 단순히 그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를 상대를 하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마이애미가 일단 수비적인 색채로 간다는 건 알겠다. 레이커스도 뭐 르브론도 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있고 마이애미 이런 약한 인사이드를 좀 공략할 만은 하지 않냐. 특히 아데바요가 인사이드에서 좀 상대의 야투율을 깎아먹는 역할은 잘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있죠. 오피트인의 야투 방어율. 마이애미의 골대 근처에서 상대팀은 67.4%의 확률로 득점에 성공하고 있다.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마이애미가 골 및 오피트인의 1.5m 정도 구간에서는 수비가 안 됐다 이거거든요. 물론 아데바요가 전방위 수비수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꽤 고민인데, 근데 생각보다 요즘에 레이커스가요, 르브론이 볼을 잡으면서 이런 인사이드 공격 빈도가 많이 줄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도 3점을 좀 던진다거나, 르브론도 밖에서 플레이하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좀 약간 밖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늘으면은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런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했던 게 AD도 3점쏘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르브론도 외곽에서 이렇게 메이킹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선수들 뭐 레디시라든지 프린스, 반도 뭐 이런 친구들이 리머텍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저조하다더라. 그런 부분을 이게 긁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하치무라다. 리머텍을 해줄 수 있는 선수, 그 윙자원들 중에서. 근데 내일 하치무라가 결장이죠. 좀 이렇게 매치업 번팅도 해줄 수 있는 디안젤로 러셀도 내일 또 다운풀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레이커스의 이런 그 공격이 되게 빡빡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최근에 마이애미든 레이커스든 이런 득점 지표 같은 거 봤을 때는 저는 226이면 언더가 날만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기준점이 좀 빡빡하긴 한데 저는 이거 마이애미의 플랜에다가 언더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레이커스가 최근 10경기 동안 3승 7패예요. 일단 팀적으로 계속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반대로 마이애미는 뭐 최근 6승 4패에다가 나쁘진 않거든. 요즘에 이제 그 서부 원정 로드트립 하면서 골스한테 승리, 유타한테 패배, 클퍼한테 패배, 이런 식으로 좀 피지컬적으로 고전을 많이 하긴 했는데, 저는 일단은 마이애미 플랜에다가 언더 쪽으로 살피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세크 대 올랜도. 이거는요, 이거는 확실한 게 있어요. 뭐냐, 내일 둘 다 백투백이거든요. 둘 다 백투백일 때 못해. 근데 세크라멘토가 백투백일 때 워낙에 개쳐박습니다. 백투백의 세크라멘토가 어땠냐, 5시즌에 0승 4패다.
득점이 101.8점밖에 안 되고 야투리나 3점 모두 이렇게 개쓰레기가 되고요. 상대팀한테는 엄청 많이 허용을 해요. 반대로 올랜도도 백투백일 때 본인들이 일단은 잘 못합니다. 3점도 개쓰레기고 또 실점 부분, 실점도 115점 실점이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세크랑 비교했을 때는 봐줄만한 정도로 실점한다 이거예요. 올랜도는요, 그냥 보통 때도 올랜도가 백투백일 때 3점이 28%라고 했잖아요. 올랜도의 시즌 평균 3점이 어떻게 되느냐? 올랜도는 시즌 평균 3점 34.4%, 리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에서 두 번째. 그만큼 올랜도는 원래 3점을 그렇게 주무기로 삼는 팀이 아니다 이거고, 세크라멘토는 리그에서 전체 득점 가운데 그 3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38.7%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아요. 세크라멘토가 예를 들어 100점을 올린다 치면 그 중에 거의 한 38.7점은 3점에서 나온다는 거야. 그야말로 세크라멘토는 3점의 의존도가 올랜도랑 다르게 매우 크다는 점인데, 백투백일 때는 세크라멘토의 3점이 27%로 집을 나간다 그거거든요. 딱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다시피 백투백일 때 올랜도가 상대한테 내주는 부분이라든지 세크라멘토가 상대한테 이렇게 내주는 부분이 차이도 확연하게 많이 나죠. 필드골 성공률이 6% 차이 나고 하다 보니까 3점도 한 3% 차이 나고. 그래서 저는 내일 둘 다 백투백이긴 한데 저는 이거 올랜도 쪽을 조금 더 좋게 볼 것 같아요. 워낙에 세크라멘토 이런 백투백일 때 안 좋은 점은 지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이게 옛날에 세크가 백투백에 그 두 번밖에 안 했을 때도 이거는 조금 세크가 그래도 표본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식으로 둘러댔는데, 점점 이제 백투백일 때마다 막 이렇게 적은 득점을 했다는 거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됐고, 세크라멘토의 백투백은 다소간 이제 좀 과학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올랜도 프렌에다가 언더오버는 조금 무서운데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뭐 만약에 이 경기가 오바가 난다면 세크라멘토가 터지고 올랜도도 같이 맞받아치는 형태로 오바가 나야 될 텐데, 만약에 세크라멘토가 내일 잠잠하다? 이 백투백일 때 안 좋은 야투율이 드러나고 올랜도도 좋은 수비팀이기 때문에 세크라멘토의 예를 들어 내일 수비가 막 공격이 잘 안 풀린다? 그 올랜도도 막 130점 막 이렇게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프렌에다가 언더 이렇게 갈게요. 자, 일단은 베티스의 라리가에서의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띄죠. 그런 점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 단순히 순위만 봤을 때는 베티스가 지금 7위에 위치를 해 있고 셀타비고는 강등권에 위치를 했죠. 이거는 전부 다 셀타비고의 득점력이 안 터진다는 게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셀타비고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계속 해주는 이아고 아스파스가 올 시즌에 굉장히 부진합니다. 매 시즌 이렇게 12골, 18골, 14골, 14골, 20골, 22골 막 이런 식으로 리버풀 떠나기 전부터 하나, 둘, 10시즌 동안 셀타비고 소속으로 라리가 두 자릿수 이상 득점을 해주던 아스파스가 한 골에 그치고 있다. 일단은 이 점이 가장 크죠. 근데 뭐 기대 골값, 기대 어시값으로는 그 아스파스가 8.3으로 그리지만 다음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아스파스가 이런 플레이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몸 상태나 이런 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운이 너무 안 따라. 아무튼 득점력이 상당히 부진한 셀타비고고, 그 때문에 지금 강등권에 위치해 있다. 반면에 이제 베티스는요, 지금 라리가 홈이랑 원정 안 가리고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승부가 되게 많은데 라리가 13경기 무패행진 중이다. 이 4승 9무인데 올 시즌 리그 테이블에도 지금 베티스가 6승 10무, 무승부가 10번이에요. 최근 13경기 이 무패행진 동안에만 9무승부를 찍어냈다. 그만큼 내일 일단은 베티스의 무승부는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13경기 동안 9무승부면요. 그만큼 고배당을 노려볼 만하다는 소리고, 자, 이 베티스는요, 홈에서만큼은 레알이랑도 비기고 지로나랑도 비기고 꼬마 같은 팀이랑도 비기고 이런 식으로 베티스는 꽤나 저력이 있는 팀이다. 제가 여러 차례 뭐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이스코도 살아나고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원정에서 그런 베티스는 어땠냐? 일단은 원정에서 승리한 지가 너무 오래된 베티스고, 최근 보면은 이렇게 6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승부가 상당히 맛있을 만한 경기다. 물론 여태까지 계속 무승부 했으니까 한번 끊길 때 되지 않았냐. 근데 일단은 레알 베티스가 원정에서만큼 이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담보로 하지 않고 있고, 뭐 셀타비고도 리그 꼴찌급의 성적인데다가 막 베티스가 물론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이거 무승부 쪽을 좋게 보고 있고, 더구나 이 경기는 베티스가 프렌이거든요. 저는 정말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베티스의 프렌도 괜찮을 것 같다. 더욱이 무승부도 함께 노릴만한 경기인 것 같다. 베티스가 그리고 내일 좀 결장이 많은 편이에요. 들어본 이름 에자줄리, 뭐 베예린, 귀도 로드리게스, 페키르, 뭐 브라보, 뭐 바르트라 뭐 이렇게 있는데 네임밸류가 상당한데? 뭐 많이 결장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 중에서
베예린이나 로드리게스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 리아드는 네이션스컵 차출이거든요. 모로코 국적이라 가지고 네이션스컵에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네임밸류가 있지만은 페키르도 그렇고 페키르 올 시즌에 7분인가 17분인가밖에 안 뛰었어요. 귀도 로드리게스나 베예린 정도 제외하면은 그렇게 마땅히 대단한 결장은 아니다. 그런 분들 말씀드릴 것 같고. 반면에 셀타는 어떠냐? 셀타도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 올 시즌에 상당히 이 팀에서는 그 윙포워드 역할 잘해주고 있던 조나단 반바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네이션스컵 때문에 떠나는 편이고 여러 가지로 양 팀의 이런 결장이라든지 베티스가 일단은 왜 프렌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베티스가 사실은 원정이어도 좀 정배를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베티스가 프렌이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나 프렌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뭐니 해도 베티스의 압도적인 이런 그 원정에서의 최근 무승부 성적이라든지 최근 모든 대회를 살펴도 이렇게 무패행진 중이고 그러니까 잘 일단은 쉽게 지지 않는 점에다가 무승부가 굉장히 많다. 최근 13경기 이런 무패행진 중에서 3대0과 2대1 두 번을 제외를 하면은 전부 다 언더였었다. 이것도 볼만하겠죠. 그래서 내일 경기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하고 저처럼 고배당 유저분들은 무 같은 거 노릴만 하고 난 안정지향적으로 가겠다. 그런 분들은 뭐 베티스 프렌이라든지 언더라든지 뭐 이런 거 갈만 하겠죠. 레알 대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일단 그 무패행진 질주가 눈에 띌 것 같고 그리고 마요르카도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더라. 보면은 마요르카도 최근에 코파 델레이도 껴있고 하지만 이렇게 6경기 동안 무패행진 중이다. 3승 3루 달리고 있고요. 마요르카의 시즌 전체 무승부. 마요르카도 올 시즌에 시즌 3승 9무 6패 이런 식으로 그 베티스 다음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 마요르카다. 됐죠. 레알 마드리드가 단적으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꼬마한테 원정 가갖고 패배한 이후로 지금 17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이다. 14승 3무 달리고 있다. 9마엔 5햄무였다. 내일 또 홈이잖아요. 레알이. 홈에서는 올 시즌 7승 1무. 상당히 좋은 성적이고 라리가 홈 13경기 연속으로 무패행진 달리고 있다더라. 지난 시즌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 11승 2무 7마엔 4햄무 마찬가지로 햄무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아요. 이 경기도요. 일단은 뭐 요즘에 베티스 마요르카도 나름대로 좀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에 지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수비진에서는 또 리디거의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일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렇게 결장이 좀 많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보다시피 일단 수비진에 데이비드 알라바랑 에데르 밀리탕 이렇게 결장이고 또 나초 페르난데스까지 퇴장으로 징계 결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무래도 추아메니를 센터백 땜방을 둘 것 같은데 라리가에서 최저 실점 중이고 이런 데에는 리디거가 그야말로 유럽 베스트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리디거가 건재한 이상 레알은 일단 수비는 뭐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에 이렇게 부상도 많고 여러 부가적인 요소로 고생하고 있는 레알인데 안첼로티 감독의 지휘력이 눈에 띄죠. 뭐 주드 벨링엄을 활용해갖고 4-3-1-2 포메이션. 주드 벨링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했었고 그게 실제로 경기력이나 이런 결과로도 따라왔습니다. 지도력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안첼로티 감독이 옛날에 이제 호날두가 레알에서 뛰던 시절에도 레알 감독을 맡았었잖아요. 여태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감독으로 최소 50경기 이상을 지휘한 감독들 가운데 이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승률 1위라고 하더라고. 1위. 총 260번의 경기에서 188승을 거뒀다. 72.3% 대단한 성적이죠. 레알 마드리드 승 베이스로 레알의 마헨이나 햄무나 저는 다 가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요. 단적으로 지로나는 지금 무패행진 달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로나 현재 무패행진 중이라는 점. 총 12경기 10승 2무를 달리고 있고 이 가운데 햄무는 5번이었다. 내일 일단 지로나의 홈이거든요. 원정보다는 홈에서는 다소간에 편안한 승리를 많이 거두는 편이긴 하다. 문제는 내일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점인데 홈에서 연승행진 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전적을 이렇게 보여줬었지만은 원정은 솔직히 말해서 볼품이 없어요. 꼬마가 뭐 바이에카노라든지 오사수나 셀타비고 이런 팀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적도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꽤 많이 졌습니다. 발렌시아한테 3대0으로 패하기도 했었고 지금의 지로나는요. 그러니까 단순히 야 지로나 이거 돌풍 아니냐 이 수준을 떠나서 당장 이제 그 전반기 베스트 알레이스 가르시아가 거의 뭐 리그 베스트급 중원 그런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줬었고 더구나 또 왼쪽 레프트백 미겔 구티에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로나는 그냥 감독도 그렇고 상당히 공격적인 운영하면서 실속도 많이 챙겨가더라. 그런 것들이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로나의 축구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이다. 제가 직전 경기 때 분석하면서 도우비크는 나오겠지만은 이 치안코프라든지 스투아니도 아마 징계 결장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이제 풀라인업이란 말이에요. 지로나가 물론 약간 BTD 같은 게 올 수도 있겠지. 잘 나가던 팀이 이제 조금 좀 시즌도 치르고 함에 따라서 체력적으로 이제 부담도 있고 해갖고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당장의 지로나의 행진은 대단하다.
라리가에서 올 시즌 원정에서만 7연승을 거뒀었다. 그냥 단적으로 지로나가 올 시즌에 홈이든 원정이든 안 가리고 오지게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정에서 7연승을 했던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원정 7연승이 이 라리가 역사상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 말고는 그 어느 팀도 못해본 기록이라더라. 지금 라리가에서 3인자 취급받고 있는 꼬마조차도 해보지 못한 기록이었다. 그만큼 지로나가 올 시즌만큼은 상당히 이런 경쟁력도 있고 대단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그냥 오바 정도는 가볼만 하겠다. 지로나의 경기 운영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일단은 오바는 좋게 보인다. 네, 일단은 저는 지로나의 우세를 점치긴 하지만은 배당도 딱히 막 대단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오바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아탈란타 대 사스올로예요. 일단 뭐 리그 내 성적이나 이런 거는 워낙에 지금 사스올로가 못하고 있고 아탈란타는 그래도 지금 6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사스올로의 역배 가능성 이런 거를 점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단적으로 사스올로가 보다시피 이렇게 최근 성적 자체가 이렇습니다. 엠폴리 상대로 어려운 승리를 거둔 거 말고는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에서 이것도 사실은 무승부죠. 최근 이 정도 기간 동안의 승리가 엠폴리전 한 1승밖에 없다. 사스올로를 좋게 볼 수가 일단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리그에서 이렇게 하위권에 처져 있다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좀 강등권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사스올로가 내일 경기에 전력을 투구하기는 어려울 거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적으로 올 시즌 이제 사스올로나 아탈란타나 이제 코파 이탈리아 준비 상황인데 사스올로는 그래서 올 시즌 지난 시즌 성적 탓에 올 시즌에는 벌써 이렇게 2번 정도 어떤 정도의 전력으로 이면 날을 살펴봤어요. 일단은 이날은 좀 많이 썼긴 썼네. 나름대로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다고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리고 직전 스페치아 작년에만 해도 세리아에 있었던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서도 더 많이 놀렸어요. 이 경기는 특히나 심지어 골키퍼까지 이렇게 변화를 줬었죠. 그래서 내일 이제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는 비교적 사스올로가 좀 더 여력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당장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톨루이나 팔로미노 없이도 올 시즌에 잘 돌아가는 편이니까 아탈란타는 오늘 특별히 대단한 이런 전력 손실은 그렇게 없다고 봐야 되는 편이에요. 사스올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볼로카라든지 데프렐 중요하려나? 어쨌든 뭐 마티아스 비니나도 그렇고 전력 누수도 그렇고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로 아탈란타 쪽을 좋게 볼만하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상으로도 사스올로 상대로 아탈란타는 늘 괜찮은 모습을 보여왔었다. 아탈란타가 홈에서는 3, 4, 5, 6, 7연승 중이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아탈란타를 좋게 볼만한 것 같아요. 저는요.